안녕하세요. 알파헌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한동안 제가 좀 바빠갖고, 그, 녹음할 시간, 녹화할 시간이 없다가, 요즘 또 이 환율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매크로의 이 트레이딩에서 이 환율 외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 마침 또 환율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DXY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85년에까지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확 내렸다가 사실 2000년 그 닷컴 버블 당시에 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내렸었는데 이제 다시 지금 닷컴 버블 당시의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전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 인덱스가 뭐냐면 이게 그 FRB에서 이 인덱스를 처음 만들었는데 1973년을 10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73년이 100이냐면 1971년에 그 닉슨 쇼크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닉슨 쇼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그 달러하고 금하고의 그 교환 비율을 35대 1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온스 금 1온스는 35달러로 정해놓고 그래서 그 외국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서 그 금을 가지고 오면 반대로 그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을 교환을 해주겠다. 근데 그 비율이 이제 35대 1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통화 시스템에서의 이제 룰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전에는 근본이제였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금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놓고 그 교환 비율을 각국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근본 이제는 이제 1870년부터 1930 몇 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약간 변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약간 전에 1944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호텔이 아니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그 리조트가 있나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미국이 그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전 세계라고 그래봐야 뭐 그 당시는 대부분의 전쟁하던 그 적들이었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는 걔네들은 안 불렀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우방을 부른 건데 우방이라고 그래봐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 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영국을 부른 거예요. 영국이랑 미국이랑 정한 건데 거기서 이제 정하기를 그러니까 근본이제는 없어졌지만 근본이제가 없어진 거는 이제 대공황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필적하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거기서 1온스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비율을 정하고 그걸 지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고 그 당시에는 환율이 고정 환율이었어요. 고정 환율.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정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고정 환율이라 환율이 안 움직인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1971년까지 지속이 되고요. 71년에 닉슨이 그 달러를 갖고 오면 금을 줘야 되는데 금이 별로 없던 것도 있고 달러를 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 통화를 막 이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도 있었고 전쟁 비용 뭐 이렇게 막 이래갖고 그러다가 어느 날 1970년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했는데 폭발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교환해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래서 그냥 각 국가의 통화가 이렇게 뭐 자기 가치를 찾아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변동환율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덕분에 후진국에서 진짜 극빈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정말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쇼크를 던졌고 그리고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인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래서 유명한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폴 버커라는 사람이 FRB 의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렸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래서 1982, 3년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긴 했는데 그 미국은 이제 그래서 잠깐 불황에 빠졌다가 그 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붐이 오죠 미국에. 그 과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제일 왼쪽에 보면 1985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이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일어난 다음에 이제 FRB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나라 통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로가 됐지만 뭐 도이치마르크니 프렌치 프랑 이런 거 일본인 이런 거랑 다 해갖고 달러의 가치를 추적을 한 건데 그 1985년에 다 같이 달러의 가치 내리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폭삭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얼마까지 올랐냐면 165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165는 뭐냐면 1973년이 100인 거예요. 1973년이 100이고 근데 165까지 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 플라자 합의로 와장창 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다시 이제 닷컴 버블 때 이때 이제 그 미국이 이 닷컴 버블을 잡기 위해서 막 금리를 올리면서 여기서 상투를 치고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최근에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1970년대 80년대 초반 폴 버커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던 그 당시하고 약간 비슷한 펀더멘탈로 가면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이 120까지는 그냥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글쎄요, 그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50가 아닌가. 거기서 꺾일까 아닌가 50-50인데 이 모든 거는 다른 거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가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있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만약에 꺾여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아마도 달러를 너무 강세로 몰고 갖고 다들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안 무너지고 버티면 계속 몰고 가서 무지무지하게 오른다고 봐요.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은 좀 환율 외환 시장이라는 거에서 잠깐 기본적인 팩트도 공부하는 걸로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 통화 시스템의 역사는 조금 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근본이 이제 였는데
1870년부터, 그러니까 1870년이라는 거는 그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에서는 그 훨씬 전부터 근본이제였고, 그러니까 금의 양, 중앙은행은 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통화를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못 찍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결함이 많아요. 이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본이 제였는데 이게 이제 대공황 때 문제가 되고 무너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1944년에 이미 이제 전쟁은 진행이 걸로 알고, 이 브레튼 우드라는 데서 이제 영국 사람들을 그때 이제 케인즈가 갔죠. 그 유명한 케인즈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케인즈는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미국이 해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파워가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기본은 그러니까 1달러 35불로 그 달러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달러 스탠다드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본이제의 그 모습을 하는 그런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근데 이걸 무너뜨린 건 닉슨이고요. 닉슨 쇼크 이후에는, 그래서 닉슨 쇼크 이전에는 고정 환율이었는데 전부 변동 환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통화 시스템을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변동 환율제는 미국, 영국, 유로존, 한국도 거의 모든 나라고요. 달러 페그가 있어요. 홍콩이 그 1달러가 1 US 달러가 1.76 얼마, 기억도 안 나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홍콩 달러로 페그가 돼가지고, 그 약간 밴드가 있는데 하한과 상한이 있어요. 그걸 유지를 하고 있죠. 한국도 사실은 근데 그 IMF 위기 이전에 거의 어떤 시점까지는 상당히 이거에 유사했어요. 달러 페그에 순수한 변동환율제가 아니었던 거죠. 요건 요 아래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고정환율제예요. 뭐 위안화 환율이 변하지 않냐, 고정이라고 그래서 딱 한 숫자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밴드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이건데, 그러니까 그 환율 시스템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불가능의 삼각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모두 갖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못 갖춘다. 이게 이제 불가능의 삼각정인데, 그게 하나는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고정환율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동의 자유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금융 정책인데, 이 셋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게 불가능의 삼각정이고, 그에 따라서 변동환율제, 좀 전에 세 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동환율제, 얘는 환율이 고정이 안 되는 거죠.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가지,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 독립적으로 갖기 위해서 고정환율은 포기한다. 이게 이제 변동환율제고요. 달러 페그, 얘는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정책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홍콩도 따라 올리고, 내리면 따라 내리고, 그 대가로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자본이동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홍콩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중국인데, 얘네는 그 독립적인 금융 정책도 유지하고 고정환율을 유지하는데, 그 대가로 자본이동 자유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돈이 못 움직여요. 자유롭게 돈이 못 움직인다기보다 중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돈 자체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계좌에다 넣어놓고 자유롭게 인출하고 막 약간, 그러니까 그분의 제약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해치펀드들이 그 중국 통화 시스템을 공격할 때 중국을 가서 공격을 못해.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니까. 가서 하는 게 홍콩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홍콩에다 베팅을 해갖고 홍콩의 달러 페그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홍콩에 있었을 때 이 시도가 있어갖고, 그 1996년 IMF 사태 바로 전년부터 시작된,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아시아 위기가 오니까
공격을 한 게 홍콩을 공격을 했는데 환율을 공격을 한 거죠. 환율을 공격을 하면 이게 왜 환율을 공격을 하냐면 홍콩 달러 밴드가 있거든요. 이 무너지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홍콩 달러가 폭락을 하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배팅을 하다가 잘 안 돼. 그래봐야 손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안으로밖에 못 움직이게 밴드 안으로. 그러니까 그냥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의 무너지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냐면 금리를 300%까지 올렸어. 오버나잇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홍콩 달러를 쇼트 치려면 홍콩 달러를 빌려와야 돼요. 근데 금리를 300%까지 올려버리니까 이거가 이 손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나가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대가는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홍콩 달러는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그 영국 시민지였잖아요. 영국 애들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한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거덜이 난 거죠 그때. 뭐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외환시장이라는 걸 보면 이게 일일 거래량이 6.6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가 아까 이렇게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는데 연간 볼륨이 한 1300조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증시나 채권 시장보다 이게 큰가 작은가 따져보면 확실히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그 보면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래서 엄청 크다니 소리만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6조 달러인데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거래가 FX 스왑, 포워드 FX라고도 하는데 이거거든요. 이 거래는 이게 환율 사고 팔고 환율 오르고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거래가 전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건 뭐냐면 이건 금리 거래예요. 금리 거래.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그 증권을 사고 파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증권은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갖고 있는 걸 팔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FX라는 거는, FX는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인데, FX라는 거는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와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리가 두 개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자, 달러를 내가 샀다고 쳐요. 내가 살려면 내가 달러를 사면 달러가 들어오겠죠, 내 계좌에. 일부를 내가 샀어요. 그리고 1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와요. 근데 나는 줘야 돼. 1420원을 오늘 환율로 하면 1420원이 내 계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진 돈이 없다고 없다고 보고 모든 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달러를 산다는 건, 달러는 내가 그 머니마켓에 가서 내가 달러를 앞으로 있으니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원화는 빌려오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이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팟에서 내가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FX 스왑 또는 포워드 FX라는 거는 스팟이 아니고, 스팟은 이제 오늘 거래를 딱 하면 이게 뭐 지금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 거래일 이후에 이제 세틀멘트 결제가 이루어져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틀 지나면, 이 투 영업일이 지나면 이게 세틀멘트가 일어나면 뭘 해야 되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머니마켓에 가서 달러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빌려와야 돼요. 네? 세트를 하려면 넘겨줘야 되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 포워드라는 거는 그 날짜가 장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1개월 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1개월 후에 이제 이 머니마켓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데 1개월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왜 오늘부터 하냐? 호, FX 스왑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팟은 그냥 내가 달러 팔았다 그냥 팔면 돼요. 팔면 끝인데 FX 스왑은 사고 팔아요. 반드시 팔고 사, 사고 팔거나 팔고 사. 그래서 그 투웨이 트레이딩이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FX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환율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팟에서 사고 포워드에서 팔고, 스팟에서 팔고 포워드에서 사고, 이렇게 페어로 거래를 반드시 해요. 인터뱅크 은행들끼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팟 리스크, FX 환율이 오르내리는 리스크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금리 리스크만 나. 금리 리스크, 정확히 얘기하면 양국 간의 금리 차의 리스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 FX 스왑이 거의 절반인데, 얘네는 금리 트레이딩이지 그 환율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그걸 다들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건 금리 트레이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채권이랑 같은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세월 다 가니까, 그래서 이게 절반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요즘 한국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체, 조선회사들과 관련된 뭐 뭐죠? 그 규제 뭐 이런 걸 풀자 어쩌고 요즘 지금 환율이 엄청 오르니까 달러가 막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 조선업체들은 그 수주를 하죠. 수주를 하면 달러로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얘네가 달러를 팔 수 있는 그 디맨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돈이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베르멘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1년 후에 얼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길게 뭐 할부하고 그러면 5년 후까지 이렇게 들어오겠죠. 정확한 그 계약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냐면, 근데 환율 리스크를 질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쓰는 게 이게 FX 스왑이에요. 여기 와갖고, 그러니까 은행들하고 사이에서 FX 스왑 거래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얼마가 돌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걸 파는 계약을 하고 몇 년 이렇게 줄줄이 이걸 다 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째는 이제 조선업체가 망해버리면 1년 후에 뭐 계약을 했는데 얘가 망해버리면 환율은 지멋대로 그 사이에 널뛰기를 했는데 1불당 뭐 12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거 막 굴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 리스크를 타이트하게 컨트롤 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그걸 컨트롤 하냐면, 이게 희한한 뭐냐면, 이제 자, 조선업체가 1억 불이 1년 후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팔기로 지금 은행이랑 계약을 맺어요. 그럼 국내 은행이죠, 다. 그럼 1억 불을 국내 은행은 이 조선업체에서 사는 거예요. 파니까 사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현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놔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환율을 매니지하고 금리를 매니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국내 은행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외환시장에 가갖고요, 스팟 시장에 가갖고 1억 불을 팔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체 대신에 파는 것 같이 되는 건데, 팔고 여긴 이제 포워드에서 1년 후에 포워드 마켓에서 조선업체는 사기로 한 거죠. 그럼 팔고 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멀한 포지션이거든요. 이 FX 스왑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스팟 시장에 1억 불 팔았어요. 팔고 나서 어떻게 돼? 1억 불을 팔았는데, 그럼 달러로 1억 불을 빌려야 되죠. 그리고 원하는 1억 불에 상당하는 뭐 1200이라고 그러면 1200억 원이 들어온 거죠. 얘를 머니마켓 시장에 가지고 달러는 계속 그 펀딩을 하고 빌리고, 매일매일 오버나이트로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계속 오버나이트로 빌려주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 정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 1년 수갑 시장에 가서 이제 저걸 하기도 하고.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1억 불을 달러를 빌려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외채가 1억 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 통계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펀더멘털상 단기 외채가 확 불어나요. 사실 근데 이건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세월 나가니까 단기 외채로 안 쳐주는 그런 그 묘수를 발휘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분들이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단기 외채 우리가 뭐 막 꼬가지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러는 돈이 아니거든, 이거. 당연히 들어오기로 돼 있는 돈이고, 조선업체에. 그리고 그 돈을 걔네들이 해치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들이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도로적으로 단기 외채가 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잡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안 잡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야, 골치 아프니까 왜 그 조선업체들 그 수합한다 그러면 해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안 되겠다, 야 해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